오늘은 저 역시 사연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멈춰서야 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연을 읽는 내내 너무도 마음이 아프고 먹먹해서 과연 제가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이 들었을 정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북 안동에 사는 72세 박종선 씨입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했던 그분이 결국 가족에게서 가장 큰 상처를 받게 되는 순간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란 이름으로 받은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기기 때문이죠. 종선 씨는 아들 진수 씨와 며느리 나영 씨, 그리고 딸 진희 씨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두 아이를 키워내기 위해 농사일을 하고 장터로 나가 반찬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내 아이들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고 세상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종선 씨는 이 마음 하나로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다행히 아들 진수 씨는 훌륭히 자라 대기업에 취직했고 며느리 나영 씨와 결혼해 손녀까지 둔 가정을 이루었죠. 딸 진혜 씨도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 사연을 읽으며 저는 도저히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한 사람의 헌신이 이렇게 산속의 고독과 절망으로 돌아와야 한다니 말입니다. 종선 씨는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을 차가운 산속에서 홀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추위와 두려움 속에서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선택한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 갈등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과 배신, 그리고 용서의 경계에서 고민하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 채널을 통해 함께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종선 씨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종선 씨의 이야기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종선 씨는 올해로 72세. 경북 안동에서 평생 농사꾼으로 살아온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선 씨의 삶은 땅과 함께 시작되고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새벽이면 밭으로 나가 굽은 허리로 괭이를 들고 땅에 땀을 흘리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가 아내와 함께 농장에서 일군 것은 단순히 곡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두 자녀를 위한 미래였고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며 그의 인생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늦가을이었습니다. 아내는 평소에도 몸이 약해 잦은 병치레를 하던 사람이었죠. 병원 침상 위에서 그의 손을 꼭 잡고 남긴 마지막 말은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여보, 애들만 잘 부탁해요. 당신이라면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그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남은 자식들 앞에서 무너지면 안 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종선 씨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듯 했죠. 아내가 떠난 뒤 홀로 두 자식을 키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아들 박진수는 당시 32세로 한창 취업 준비 중이었고 딸 박진희는 29세로 대학을 졸업했지만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종선 씨는 하루하루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내가 잘 버텨야 아이들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지. 그는 농장에서 나오는 채소와 곡식으로 반찬을 만들어 장터에서 팔았습니다. 새벽부터 부엌불을 지피고 반찬을 준비하느라 손은 늘 물에 불어 있었고 가끔씩 칼에 베이거나 화상을 입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녁이면 수레에 반찬을 가득 싣고 읍내로 나갔습니다. 저기 이 나물 좀 더 주세요. 아이고 고추장도 담그셨네. 사람들의 이런 소리가 그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자식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는 한 번도 쉬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와 진이가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던 것이 그에겐 큰 자랑이었습니다. 그래, 이 녀석들이 나를 위해 효도해 줄 날이 오겠지. 나는 이 아이들만 믿는다. 박종선 씨는 농사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은 날 오래된 괭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 손잡이는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50년 넘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와 함께한 도구였으니까요. 손잡이에는 굵은 나무결 사이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베인 굳은 살과 비슷했습니다. 이놈이 참 나랑 고생 많이 했지. 괭이를 내려놓는 손길이 유난히 더디었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은 유난히 푸르렀습니다. 밭을 둘러보며 종선 씨는 지난 세월을 곱씹었습니다. 봄이면 새싹이 돋는 걸 보며 가슴이 뛰었고 여름이면 굵어진 작물들을 바라보며 감사했습니다. 가을이면 수확한 곡식들을 자식들 밥상에 올리며 웃음 지었고 겨울이면 잘 보관한 곡식들을 떠올리며 한 해를 무사히 넘긴 것에 안도했습니다. 그 밭에는 그의 삶이, 그의 추억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허리가 굽고 다리가 저려오는 통증을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몇 달 전 아들 박진수 씨가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허리가 아파 밭일을 멈추고 마루에 앉아있던 때였죠. 아버지 요즘 밭일은 좀 어떠세요? 뭐 하던 대로지. 조금 느려졌을 뿐이야. 그는 힘겹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진수 씨는 그런 아버지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혼자 고생하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삽시다. 요즘 농사도 힘드실 텐데 그만 정리하셔도 돼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종선 씨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밭을 정리한다니? 내 인생 전부를 내려놓으라는 건가?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혼자 살면 불편하실 텐데 저희랑 같이 계시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제야 종선 씨는 자신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홀로 살던 시골집은 그의 집이었지만 이제는 텅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뒤로 부엌에는 냄비가 올려질 일이 드물었고 마당에는 발자국 소리가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그의 하루는 밭과 집 그리고 텅 빈 마당 사이에서 느리게 흘렀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움직여도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아들의 권유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밭을 정리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몇 년간 쌓인 농기구들과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에 들며 그는 수십 년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삽과 괭이 그리고 낡은 지게는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티게 해준 동료들이었습니다. 이것들도 참 고생 많았지. 농기구를 차곡차곡 정리하며 그는 묵묵히 말을 건넸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는 아내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벌써 10년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종선 씨는 그 앞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도시로 가네. 진수네 집에서 지낼 거야.
내가 혼자 있으면 당신도 마음이 안 놓였겠지. 아이들과 함께 지낼 수 있으니 당신도 좋아하겠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꾹 참았습니다. 아내가 곁에 없다는 사실은 여전히 그의 마음을 저미는 일이었지만 이제 자식들 곁에서 지내면 괜찮아질 거라는 희망도 있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종선 씨는 오랜만에 새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손녀 앞에서 초라하게 보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아들이 운전하는 차에 올라타며 그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기대감으로 설렜습니다. 아들 박진수 씨의 집은 종선 씨가 살던 시골집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새로 지은 아파트의 반듯하고 세련된 인테리어는 낯설면서도 깔끔하게 느껴졌습니다. 전자레인지와 인덕션, 그리고 각종 가전제품으로 가득 찬 부엌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습니다. 거실 한편에는 손녀가 사용하는 학습 도구들과 장난감이 잘 정리돼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긴 좀 낯설죠? 불편하신 거 있으시면 꼭 말씀하세요. 며느리 나영 씨의 말에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이런 집도 처음이네. 불편할 리가 있겠나. 나영 씨는 깔끔한 옷차림과 친절한 미소로 그를 맞아주었습니다. 손녀는 종선 씨의 손을 잡아 끄며 할아버지, 내 방 구경시켜줄게요. 라며 신나게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 가족과 함께 둘러앉아 먹은 저녁 식사는 참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음식들은 종선 씨의 입맛과는 조금 달랐지만 함께 둘러앉아 식사를 나누는 시간이 그를 뿌듯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이제 남은 노년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보내면 외롭지 않겠구나. 그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종선 씨는 아들 집으로 이사한 뒤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새로웠고 또 설렜습니다. 특히 며느리 윤아영 씨는 환한 웃음으로 그를 맞아주며 처음부터 다정했습니다. 아버님, 우리랑 같이 사시게 돼서 정말 좋아요. 손녀가 할아버지랑 살게 됐다고 학교에서 자랑했대요. 그 말에 종선 씨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일상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함께 사는 생활이 계속될수록 조금씩 어긋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종선 씨는 아침 일찍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며느리가 바쁠 것 같아 냉장고 정리를 돕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농촌에서 살아온 자신의 방식대로 식재료를 크기와 종류별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후 부엌으로 나온 나영 씨가 냉장고를 열자마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아버님, 이건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상하기 쉽거든요. 종선 씨는 당황해서 멈칫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몰랐구나. 미안하다. 그가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며느리는 곧 냉장고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그는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번은 나영 씨가 장을 보고 와서 식재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 옆에서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나영아, 이거 내가 도와줄까? 그러자 며느리는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아버님. 그냥 쉬세요. 제가 금방 할게요. 그녀의 말투는 차갑지 않았지만 이전의 다정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종선 씨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려다 오히려 방해가 됐나 보구나. 괜히 나섰네. 박종선 씨는 처음 아들의 집으로 이사했을 때만 해도 아들과 가까이 지내게 된다는 사실이 매우 기쁘고 설렜습니다. 진수는 그에게 둘도 없는 자랑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모범생으로 인정받으며 주변 사람들의 칭찬을 한 몸에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성공해서 꼭 효도할게요.
어릴 적 진수의 그 약속은 늘 종선 씨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아들은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함께 살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종선 씨는 진수가 더 이상 자신과 정서적으로 가까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서서히 깨달아야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오는 아들의 소리가 들릴 때면 종선 씨는 저도 모르게 반갑게 문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진수야 하고 이름을 부르며 다가갔지만 아들의 반응은 언제나 피곤함과 무심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은 회사에서 어땠냐? 종선 씨가 물으면 진수는 핸드폰을 꺼내 손에 쥐면서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 늘 그렇죠. 그의 목소리엔 대화의 의지가 거의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끝을 흐리며 소파로 곧장 걸어가 앉더니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종선 씨는 그런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가 너무 자주 말을 걸면 아이가 피곤해할지도 모르겠네. 그래, 그냥 두자. 그는 그렇게 생각하며 천천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있자니 어딘가 허전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종선 씨는 밤에 누워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진수는 어릴 적부터 속 깊고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주 이야기했고 친구들과의 추억을 아버지와 나누곤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선생님이 제가 발표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버지, 오늘 친구들이 제가 싸온 도시락이 맛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해주신 반찬 덕분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종선 씨는 자식에게서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대화를 나눈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진수가 처음 대기업에 입사했을 때도 그는 매우 자랑스러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아들을 자랑하는 일이 그의 작은 행복이었죠. 우리 진수가 이번에 회사에서 상도 받았다더라. 일 열심히 해서 승진도 곧 할 것 같대. 하지만 그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제는 눈앞에 있어도 어딘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주말에도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손녀가 다가가 아빠 놀아줘 라고 소리쳐도 진수는 대충 대답하거나 짧게 한두 마디로 응수하고는 금세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진수야, 손녀랑 조금 놀아주면 안 되겠니? 아이가 계속 아빠만 찾는구나. 종선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아들은 고개를 들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피곤해서 그래요. 나중에요. 그 말에 종선 씨는 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이렇게 차갑고 무심한 사람이었나? 내가 예전에는 왜 몰랐을까? 그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면 자주 보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자신이 농사일에 바쁘고 진수가 도시에 나가 생활하면서 서로를 잘 이해할 기회를 잃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후회도 밀려왔습니다. 종선 씨는 아들과 대화할 때마다 위축되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피곤해하는 아들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말을 걸기도 조심스러웠고 며느리가 부엌에서 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괜히 방으로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끼리 이렇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진수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나와 더 가까워지겠지. 그는 자신을 위로하며 이런 생활을 버텼지만 아들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는 듯 느껴졌습니다. 진수는 가족들과 있는 시간을 짧게 보내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선 씨는 그런 아들을 바라보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게 꼭 이렇게 힘든 걸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겠지. 그래야 아이들이 더 편할 테니. 종선 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 내외가 자신에게 맞추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맞춰주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엌에 나설 때마다 며느리의 눈치를 봐야 했고 손녀와 노는 것조차 거실을 어지럽힐까 걱정해야 했습니다. 아버지, 그냥 쉬세요. 진수 씨는 그렇게 말하곤 했지만 그 말이 종선 씨에게는 여기서는 당신이 할 일이 없다는 뜻처럼 들렸습니다. 하루는 종선 씨가 옷을 세탁기에 넣고 작동하려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바쁠 것 같아 도와주려는 마음에서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세탁기는 제가 쓸게요. 잘못 만지시면 고장 날 수도 있거든요. 종선 씨는 무안함을 감추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도와주려다 괜히 방해만 됐구나. 내가 이 집에 도움이 되는 일이 도대체 뭘까? 그는 점점 더 스스로를 부끄럽게 느꼈습니다. 내가 농촌에서 살던 방식은 이들에게 필요 없는 거구나. 내가 잘못하면 잔소리 듣기 십상이고 괜히 말을 걸면 불편하게 여겨지니 차라리 조용히 지내는 게 낫겠지. 종선 씨는 밤마다 혼자 방에 앉아 옛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짐처럼 느껴지는 순간마다 오래전 떠난 아내가 더 그리워졌습니다. 아내는 늘 그의 곁에서 함께 일하고 자식들을 위해 함께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힘들 때면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당신이라면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던 사람. 여보,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마음을 느낄 줄은 몰랐어. 아이들과 함께 지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당신이 있다면 이런 외로움은 덜했을 텐데. 침대에 앉아있던 그는 아내의 사진을 꺼내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종선 씨는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에 점점 더 위축되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었고 말 한마디조차 조심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런 생활은 그를 쓸쓸하게 만들었고 마음 한구석에 점점 더 큰 비참함을 남겼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신세를 지는 존재로 남아있는 건가?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던 내가 이젠 그들에게 짐만 되는 사람이 돼버린 건가? 그의 마음속에는 서운함과 외로움이 자리 잡았고 그 감정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에게도 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참아야지. 나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그렇게 그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습니다. 박종선 씨는 요즘 들어 자주 멍해지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나이 들어 느려진 몸 때문이 아니라 머릿속을 떠다니는 복잡한 생각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내외와 함께 사는 생활이 점점 더 그를 위축시키고 있었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눈치를 보게 되었고 자신이 잘못이라도 하는 날에는 그들이 내뱉는 무심한 말투가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 나영 씨가 무심하게 내뱉은 한마디가 종선 씨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진수 씨, 아버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아요? 깜빡깜빡 하시는 게 너무 자주 보이던데요. 종선 씨는 젓가락을 들고 있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그 말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뭐 나이 드셨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종선 씨의 마음에는 날카로운 가시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래,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너희들이 나 이해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깜빡깜빡한다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런 말을 들어야 하지? 아직 내 정신은 멀쩡한데. 그는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그는 자신의 방에서 누워 있다가 거실에서 들려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진수 씨, 솔직히 아버님이랑 사는 거 너무 피곤하지 않아요? 뭐 그러니까 못 쉬자고 했던 거잖아. 그냥 신경 쓰지 말고 각자 할 일 하자고. 그렇게 말은 쉬운데요. 아버님이 계속 이러시면 어떡해요? 요즘은 자꾸 건망증도 심해지시는 것 같고 저는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선 씨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침대에 앉아 벽을 멍하니 바라보며 그들의 대화를 곱씹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짐이 된다는 뜻인가? 아니, 나는 기억력이 멀쩡하잖아. 그런데도 저렇게 말한다면, 정말 치매라도 걸린다면 어떻게 될까? 그는 문득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지금 멀쩡한 상태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평가하는 가족이 만약 자신이 정말 치매라도 걸린다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종선 씨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산 지 몇 달이 지나며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척하며 자신을 배려해주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행동과 말에서 애정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들 진수는 늘 바쁜 회사일 핑계로 대화를 피했고 며느리 나영은 종선 씨를 불편해하는 기색을 점점 더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처음부터 날 사랑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은 없었던 거야. 그저 의무감으로 날 데리고 산 거지. 그는 점점 더 그들 사이에서 고립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조심하려 해도 며느리의 눈초리는 싸늘했고 아들의 반응은 무심했습니다. 그런 생활 속에서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이 가족의 일부라고 느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종선 씨는 방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내가 정말 짐이 된 걸까? 그렇다면 내가 정말 치매에 걸린 척한다면 이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있겠지. 그는 이 생각을 반복하다 결국 치매를 가장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그래도 내가 이 방법으로라도 진수와 나영이의 진짜 마음을 알아야겠어. 그는 자신에게 스스로 납득할 이유를 만들며 조심스럽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박종선 씨는 자신이 연기라는 것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것이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정말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치매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을 진심으로 보살필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의 연기가 깊어질수록 그는 점점 더 자신을 괴롭히는 결과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의 연기가 이어질수록 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그는 밤마다 침대에 누워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극이 과연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곤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그냥 내가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살면 됐던 거 아닌가?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아들 내외의 진심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진심을 확인하는 방법이었을까요? 그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밤마다 뒤척이는 그의 모습은 점점 피곤해졌고 얼굴엔 피로가 쌓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런 감정 상태를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나 딸 진이에게마저도 이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속으로 삭히고 참아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로 치매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이렇게 외면당하고 차갑게 대우받겠지. 그렇다면 지금 나의 상태를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겠지. 나는 이미 그들에게 짐이 된 사람이니까.
그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서 느껴지는 상실감과 고립감은 그를 더욱 움츠러들게 했고 방 안에서의 시간은 점점 더 길어졌습니다. 박종선 씨는 가짜 치매 연기를 언제쯤 멈춰야 할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연기가 길어질수록 아들 내외의 태도는 점점 더 무심해졌고 그것이 그를 더욱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자신을 설득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아니, 아직은 안 돼. 조금만 더 지켜보자. 그러나 그 결심이 어떤 사건을 통해 강제로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종선 씨에게 갑작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답답하시죠? 공기 좋은 데로 바람 좀 쐬러 가실래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고 아들도 덧붙였습니다. 산속에 괜찮은 드라이브 코스가 있더라고요. 가볍게 다녀와요. 종선 씨는 의외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 설렜습니다. 그래, 오랜만에 나도 바람 좀 쐬고 오면 기분 전환이 되겠지. 그는 차에 올라타며 나름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의 상태를 걱정해 일부러 시간을 낸 것 같아 조금은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점점 도시를 벗어나 산길로 이어졌고 신선한 공기가 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착한 곳은 꽤 깊은 산속이었습니다. 산 중턱의 주차장에 차를 세운 아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잠깐만 계세요. 차에 중요한 걸 두고 온 것 같아서요. 금방 올게요. 종선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난 여기서 바람 좀 쐬고 있을게.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돌려 떠나는 모습을 보며 종선 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고요했고 가을빛이 짙게 물든 나무들이 산길을 따라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주위를 둘러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늦지? 차에서 뭘 찾으려고 저리 오래 걸리는 거야? 그는 주차장 근처를 서성이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멀리 도로를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도로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30분이 지나도록 아무도 오지 않자 종선 씨는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나를 두고 간 건 아니겠지?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금방 돌아올 거야. 그러나 종선 씨의 가슴 속에서는 점점 더 불길한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산속의 바람은 차가워졌고 주위는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종선 씨는 그제야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날 두고 떠난 건가? 정말 나를 버린 건가? 종선 씨는 주저앉으며 고개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고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동안 품고 있던 모든 의심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었나?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자식들에게 버림받다니. 주차장에서 멀리 벗어나지 못한 채 종선 씨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무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들이 엉켜들어왔습니다. 내가 평생 이들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렇게 버림받다니. 내가 이렇게까지 짐이 되었나? 내가 정말 그렇게 무가치한 존재인가? 종선 씨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배신감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것은 가족에게서 느껴지는 소외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어서야 종선 씨는 힘겹게 일어섰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지만 가만히 앉아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산속의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고
추위는 종선 씨의 몸을 마비시키듯 다가왔습니다. 종선 씨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 동안 종선 씨는 다시금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고, 가동안 느껴왔던 모든 외로움이 종선 씨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종선 씨는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고요한 어둠 속에서 종선 씨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이대로 포기하지는 않을 거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다짐은 종선 씨의 절망 속에서 나온 희미한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이 어디로 종선 씨를 이끌지는 그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박종선 씨는 산속에서 홀로 남겨진 채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휘감으며 그의 몸을 지나쳤고, 해는 점점 더 기울어 어둠이 짙어져 갔습니다. 밤이 깊어지며 산속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가을밤의 기온은 급격히 내려가 그의 몸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얇은 옷 아래로 스며드는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손을 문질러 보온하려 했지만 차가운 공기에 손끝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습니다. 배고픔도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산속을 걸으며 허기를 느낀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그 허기가 공포와 결합되어 마음을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선 씨는 정신을 가다듬고 자신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손에 쥔 물건은 없었지만 바지 주머니에서 작은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휴대전화였습니다. 그제야 그는 주머니 속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전화가 있어. 이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 손이 얼어붙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그는 필사적으로 전화를 꺼내 화면을 켰습니다. 그러나 산속 깊은 곳이라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덕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며 전화를 들고 신호를 잡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신호가 잡히는 것을 확인하고는 재빨리 딸 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진이야, 나다.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왜 전화를...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낀 진이는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이야, 나 지금 산속이야. 내 오빠랑 나영이가 날 여기 두고 갔어.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진이의 숨소리가 순간 멈추는 듯 하더니 그녀는 곧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오빠랑 나영이 두 사람이 아빠를 산에 두고 갔다고요? 지금 어디 계세요? 아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구조 요청할게요. 금방 갈 거예요. 꼭 버티고 있어야 돼요. 종선 씨는 딸과의 전화가 끊긴 뒤에도 자신의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자신을 구하겠다는 딸의 말이 큰 위안이 되었지만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 추위와 배고픔을 견딜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나무 밑으로 들어가 바람을 피하려 했습니다. 이렇게 추운데 내가 이걸 버틸 수 있을까? 아니야, 버텨야 해. 진이가 오겠다고 했잖아. 내 딸이 나를 구하러 오겠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른 채 그는 점점 감각을 잃어가는 몸을 부여잡으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멀리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여기 계십니까? 구조대원의 목소리가 들리는 순간 그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살았구나. 그는 흐릿해진 의식을 붙잡으며 구조대원들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구조된 종선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곧 진이가 달려왔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본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오빠랑 나영이 두 사람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한 거냐고요. 종선 씨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이야, 아빠가 그냥 짐이었나 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겠지. 그의 말에 진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빠가 무슨 짐이에요? 내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거예요. 오빠랑 나영이 꼭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 후 진이는 곧바로 변호사를 찾아가 형사 고발을 준비했습니다. 아버지를 산에 유기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였고 그녀는 이를 통해 형사 책임을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빠, 이제 제가 다 해결할 거예요. 아빠를 이렇게 대우한 사람들은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종선 씨는 딸의 단호한 태도에 가슴 한편이 뭉클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되어야 하는 걸까? 그래도 진이가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는구나. 그는 병상에서 딸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진이야, 고맙다. 내가 나를 이렇게 지켜줘서. 박종선 씨는 병원에서 회복한 뒤에도 마음속 깊은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자신을 산속에 버리고 갔다는 사실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딸 진이의 도움을 받아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고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이대로 참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그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나를 대했을까? 내가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길래 이렇게까지 외면받아야 했던 걸까? 종선 씨는 사건의 실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결심과 한편으로는 여전히 자식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기 힘든 미련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경찰서에서의 대면 날이 다가왔습니다. 진이는 변호사와 함께 종선 씨를 동행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종선 씨는 경찰서에 도착해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복잡한 심정 때문에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추위와 어둠 속에서 느꼈던 절망감이 다시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잠시 후 아들과 며느리가 경찰서에 들어섰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오는 순간 종선 씨는 눈을 들었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 진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어딘가 초췌한 얼굴이었고 며느리 나영은 어색한 표정으로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진이가 먼저 날카롭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나영 씨, 아빠를 산속에 두고 갔던 거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그 말에 아들은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수는 견디지 못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나 봐요. 한순간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종선 씨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상처받은 인간으로서의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아들이 눈물로 사죄하고 있었지만 그가 받은 상처는 너무나 깊었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종선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수야, 미쳤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먹고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아버지로서 참을 수 없는 일이야. 내가 너를 위해 살아온 세월이 내게는 그렇게 보잘것없었냐? 진수는 울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종선 씨는 단호했습니다. 순간의 잘못으로 사람을 산에다 두고 떠날 수 있는 거냐? 내가 사람이라면, 내가 내 자식이라면 그럴 수 있는 거냐? 그는 아들에게서 고개를 돌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쳤었든 순간의 실수든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야.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진희와 변호사의 설명으로 인해 진수와 나영은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그들의 행동이 유기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선 씨는 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구할 때도 마음 한편이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은 후회하는 척하지만 정말로 마음속 깊이 뉘우치고 있을까? 아니면 처벌이 두려워서 이렇게 구는 것일까? 종선 씨는 딸 진희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희야, 난 이 상황을 그냥 묻고 지나갈 수 없다. 이 아이들이 내가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반드시 깨닫게 해야 한다. 진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용서도 그들이 반성한 뒤에야 가능한 겁니다. 경찰서에서의 대면은 종선 씨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가족이란 이름으로 쌓아왔던 믿음이 무너진 것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그는 한 가지를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도 아니 가족일수록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한다는 걸 이 아이들이 반드시 배워야 해. 그는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은 슬픔과 배신감을 품은 채 경찰서를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종선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으로 경찰서에서의 대면을 마친 후에도 마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진희의 집으로 들어가 잠시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있었지만 용서에 대한 고민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딸 진희는 아버지 옆에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용서하시면 안 돼요. 오빠랑 나영 씨가 한 짓은 단순히 실수가 아니잖아요. 그건 명백히 아빠를 버린 거고 그걸 아빠가 용서해 주시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진희의 말은 맞았습니다. 만약 종선 씨가 정말 치매에 걸려 있었다면 죽을 뻔한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종선 씨의 마음은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진수와 나영이 경찰서에서 울며 고개를 숙였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미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아버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아들의 눈물과 며느리의 탄원은 그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함께 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며느리 나영의 부모도 직접 진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종선 씨 앞에서 연신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돈,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나영이가 잘못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르침이 부족했던 탓입니다. 부디 나영이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책임지고 나영이를 바르게 잡겠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탄원하며 며느리를 대신해 용서를 구했습니다. 장모는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돈, 저희는 나영이가 이런 행동을 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마음을 풀어주세요. 그들의 눈물을 보며 종선 씨는 또다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내 마음을 이해하겠지요. 하지만 이건 그렇게 쉽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종선 씨는 말합니다. 가족은 정말 어려운 이름입니다. 평생을 바쳐 사랑했던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아이들을 용서한다고 해서 그들이 과연 진심으로 반성할까요? 아니면 내 용서를 오히려 가벼이 여기게 될까요? 그의 말 속에는 깊은 슬픔과 혼란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실망했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걱정하는 그의 마음은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본능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끝까지 외면하면 정말 그들이 나락으로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나는 부모로서 그것을 지켜보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용서를 쉽게 해주는 것도 맞는 걸까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져요. 박종선 씨는 말합니다. 자신이 내려야 할 결정이 가족 모두의 인생에 깊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이 사연을 전하면서 느낀 것은 가족이라는 관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또 때로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종선 씨의 사연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가족이라도 책임을 묻는 것이 옳은 걸까? 제가 이 질문에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듯 종선 씨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용서와 배신 사이에서, 사랑과 상처 사이에서 그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는 그 어떤 인간관계보다도 깊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면서도 미워할 수 없고, 자식은 부모에게 실망하면서도 결국 부모에게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에 박종선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자 고민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종선 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가족에게 배신당한 상처를 용서하실 건가요? 아니면 책임을 묻고 단호한 태도로 선을 그으실 건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조언을 남겨주세요. 박종선 씨가 이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사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의 무게를 함께 나눠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